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은 화석 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차량 연비 규제와 또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되어 왔던 건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 등과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사양 산업으로 치부되던 석탄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친환경 정책 기조 속에서 위축됐던 전통 에너지 산업의 부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열풍이 순식간에 AI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비투 논란에 이어서 AI가 인력 중심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AI가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에는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1.34%, S&P 500 지수는 1.57%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요. 기존 3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시리 공개 일정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이고 또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탈리아의 탈세 혐의 조사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오늘 2%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로써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19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회계법인 EY가 메타가 짓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오늘 3% 가까이 떨어졌고요. 테슬라와 브로드컴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 경기 방어 업종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월마트 주가는 4% 가까이 뛰었습니다. AI 공포가 점점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종과 자산관리 섹터에 이어서 부동산 서비스 관련주는 어제부터 희생양이 돼서 하락세를 오늘까지도 이어갔고요. 간밤에는 물류 업체들도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 홀딩스에서 자사의 AI 플랫폼이 추가 인력 없이 화물 처리량을 최대 4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힌 점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이 AI 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이번 매도세는 너무 과도했다는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바클레이스는 인공지능이 복합적인 작업과 전문점인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은 더 저렴한 대안이 나오더라도 제3자 업체에 의존해 왔다면서 앞으로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에 이미 자리 잡은 플랫폼의 필요성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AI 공포 트레이드가 일시적인 과민 반응에 그칠지 아니면 관련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AI로 인해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인공지능이 조만간 이 통화정책 논쟁에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AI 공포가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킨다면 이 메타 쪽에서 정책 금리를 왜 완화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이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요. 이 부분도 주의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소폭 키웠습니다. 우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주보단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5천 건 웃돌았습니다. 또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계속 청구 건수는 186만 2천 건으로 증가하면서 해고는 적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3번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해서 8%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 한파와 또 매물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집값이 매매 심리를 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이번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고 오늘 밤에 나올 CPI가 예상대로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자리하면서 어제 급등했던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급락했고요. 2년물 금리도 0.0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귀금속 시장은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면서 빠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금선물은 3% 넘게 밀리면서 온스당 4,934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은 최근 위험 자산과 동조하는 이 현상을 보이는 만큼 기술주 하락에 가치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공급 보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원유 수요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3%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엔스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무섭게 몸집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단일 투자로는 오픈 AI어 역대 두 번째로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는 3,800억 달러로 평가돼 불과 석 달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참여했고요. 눈길이 가는 건 경쟁사를 같은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앞서 오픈 AI, xAI에 연달아 투자한 세콰이어도 이례적으로 투자 행렬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엔스로픽은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을 앞세워 기업 시장에서 이미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까지도 압도할 만큼 승승장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업계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올해도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상장을 계획 중인 엔스로픽의 잭팟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픈 AI에 올인한 소프트뱅크도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 12월 연결 결산 순이익이 전년과 비교해 5배나 늘어난 3조 2천억엔 우리도 3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지분마저 털어버리고 화력을 집중한 오픈 AI의 가치가 크게 뛰면서 보유 지분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인데요. 투자이익만 26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까지 오픈 AI에 50조 원을 투자해 11%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손정희 회장이 내세운 AI 집중 투자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적자 늪에서 허덕이던 비전 펀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걸로 성이 안 차는지 오픈 AI 신규 투자 라운드에서 3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메타 소식도 짚어보죠. 이 스마트폰 혁신을 이을 차세대 기기 개발에도 몰두 중인데 앞서 내놓은 스마트 안경이 대박을 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00만 대 넘게 팔아치우면서 판매량은 3배 넘게 폭증했는데요. 5년 전 첫 모델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는데 2023년 출시된 2세대 제품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최근 선보인 새 모델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손동작과 신경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메탈 레이븐 디스플레이는 현재 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전례 없는 수요와 한정된 재고 때문에 올해로 예정됐던 글로벌 출시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현재 메타와 애플, 삼성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알리바바와 샤오미, 바이두 역시도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면서 차세대 AI 플랫폼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지각생 꼬리표를 떼고 잘 나가나 싶던 애플은 다시 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새롭게 탈바꿈 중인 음성 비서 시리가 말썽인데요. 최근 수주일 동안 진행된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을 끊거나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일부 핵심 기능의 출시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초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운영체제의 새 기능들을 포함하려 했지만 일부는 5월에 혹은 9월로 각각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2년 전 2025년이면 선보일 거라던 새3는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분기 역대급으로 많은 아이폰을 팔아 버텼다곤 하지만 속절없이 밀리는 일정에 굳건한 팬심이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집요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선 소식도 살펴보죠. 워너의 맘을 돌리기 위해 넷플릭스와의 합병 계약을 깨고 자신들과 손을 잡으면 4조 원 규모의 위약금을 전부 대신 내주겠다. 거래가 지연되는 데 따른 주주 손실까지도 보전해주겠다 당근을 꺼내들더니 이번엔 최후의 카드로 회사 전체를 779억 달러의 전액 현금으로 사겠다 수정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제시한 몸값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행동주의 투자사 앙코라 홀딩스도 워너 지분을 일부 매입하면서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넷플릭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번 인수안을 놓고 미국 법무부와 유럽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예민한데 시장에서는 파라마운트의 상향 제한이 넷플릭스의 추가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가상자산 소식도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미국의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블록피스가 비트코인 폭락 여파로 고객 예치와 출금을 중단하는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기관 투자자 고객 2천여 곳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하는 회사로 지난 한 해 처리한 거래액만 90조 원에 육박한 곳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4년 전 크립토 윈터 때도 셀시우스와 블록파이, 볼드, 제네시스, 보이저 등 가상자산 업체가 잇따라 출금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짚으면서 당시 전체 시장 시총의 70%가 증발했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진 비트코인은 현재 6만 5천 달러대에서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0월 이후 ETF에서 75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주 훈풍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리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으로도 그 온기가 퍼졌습니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어제 장 초반부터 17만 전자를 돌파해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신뢰까지 뒷받쳐주면서 반도체주 상승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하루였습니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주 레이저셀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파두는 11% 급등세, 한미반도체도 9%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헬까지 6%대 오르는 등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은 배경에는 반도체가 앞서 끌고 그 뒤를 은행주와 증권주가 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은행주 주가가 상승률이 모두 30%를 웃돌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사상 처음 시가총액 6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은행주 최초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를 넘어섰습니다. 증권가는 은행주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하는데요. 어제 올랐던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JB금융지주가 6.7%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BNK금융지주가 뒤따라서 5.9%대, 신한지주도 5%대 올랐으며 IM금융지주까지 3.6% 은행주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500선을 넘어서면서 은행주와 함께 증권주도 함께 달렸습니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요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위탁중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돌파했고 총 5개 증권사가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일례로 KB금융증권 같은 경우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치를 기존보다 34.8% 높이면서 45조 6천억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증권주도 살펴보시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8.8% 오르면서 24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한양증권 6.68%, 부국증권도 6%대 오르고 한화투자증권까지 4.5% 오른 하루였습니다. 파격적으로 배당을 늘리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한 오리온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오리온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사회에서 오리온은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2,500원에서 40% 확대된 3,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총 배당금은 1,384억 원인데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배당 매력까지 확대되면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료 테마주들 살펴보시면 해당 이슈로 오리온이 6.6% 오르면서 13만 8,6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삼양식품은 4.5%, 농심은 2.7% 상승, 오뚜기까지 2.55%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여기까지 해냅니다. 5,500.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강세와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까지 투심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간밤 뉴욕 증시 AI발 발전 우려가 커지며 일제히 급락했고 우리나라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 오늘 개장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3.13% 뛰면서 5,522.27포인트, 코스닥도 1% 상승하면서 1,125.9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지만 반도체주가 힘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종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4조 5천억 원 가까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대거 투매했지만 외국인들이 3조 원 넘게 대규모 매집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기관도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100억 원 가까이 팔아낸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859억 원, 68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반도체 대표주들이 화려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6.4% 뛰면서 17만 8,600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SK하이닉스가 3.3%, SK스퀘어도 7.1% 올랐습니다. 반면 전 거래일 상승폭이 컸던 현대차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10위에 올라온 반도체 장비주죠. 원익 IPS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상한가 경신하면서 시총 10위로 직행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율은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90전 하락한 1,440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타나는 등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고조되자 장 막판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41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코스피 5,500 기염을 토하는 동안 동전주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당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1,000원 미만을 상장 폐지 요건으로 신설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은 올해 7월 시가총액 200억 원, 내년 1월엔 30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업체 1,819곳 중 최대 220여 개가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종목이 퇴출당하면 코스닥 시장 전체가 건전해질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동전주 투자자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동전주 사이에서도 급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당분간 관련주들 변동성 클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투자 심리가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1월 CPI 밤에 발표되지만 우리 증시가 긴 휴장에 들어가는 만큼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선 로봇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로봇주가 반도체보다도 더 강했는데요. 오늘도 로봇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AI 쇼크를 받은 터라 국내 증시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위까지 보면 삼성전자만 버텨줍니다. 삼성전자 0.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7만 9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7% 하락합니다. 88만 2천 원. 현대차도 1.3%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 49만 9,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40만 4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약세, SK스퀘어도 1.6%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5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종목은 일제히 하락합니다. 에코프로가 2.3% 반락하면서 거래가 15만 1,9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5% 약세로 38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까이 하락합니다. 2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 로보틱스가 1.8% 약세로 66만 3천 원, 삼천당 제약이 1%대, 에이벨 바이오가 1.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중에 변동성 클 수 있겠지만 일단 개장 분위기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뭐 AI가 뭔가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거다라는 이런 공포가 관련 기업들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리즘 홀딩스라고 굉장히 시총 작은 기업. 알고리즘 홀딩스? 예. 네. 그게 이제 자체 개발한 그 AI 플랫폼을 활용했더니 이제 물류 쪽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AI 그러니까는 뭔가 중개하는 업체인데 네. 그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했더니 끼지 않고서도 물류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서도 화물 운송량을 300에서 400% 늘렸다 호호. 하니까 원래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이쪽 이번에는 이제 물류업체들 주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 근데 AI가 뭘 했다고 장 오르면은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네. 장 빠지면 AI가 여기저기 잡아먹을까 봐 네. AI 공포.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저도 공부를 했는데 네. 그 정규분포표에서 정규 분포. 그 왼쪽 꼬리의 위험이 있잖아요. 왼쪽 꼬리. 근데 그동안 이제 오른쪽 꼬리만 봤다는 거예요. 오른쪽 꼬리는 뭐죠? 장밋빛 미래. 장밋빛 미래. 예, 근데 이제 왼쪽 꼬리의 위험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월가에서. 월가에서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그 옛날에 배웠던 정규분포표를 또 상기시키게 되더라고요. 정규분포 1시그마, 2시그마 뭐 여러 개. 네네네.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아. 예, 왼쪽 꼬리의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아예 그 누굽니까? 모처럼 그 등장한 피트 나바로 네. 대놓고 그냥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제이미 다이먼을 직격을 해버리더라고요. 당신들 그런 식으로 뭐 20% 30% 카드 저신용자 카드 이자 매기는 거는 범죄야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막 나와버렸는데 마이크론도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 장중 고점 6.93 거의 7% 오르다가 네. 이게 0.2%로 확 줄었다가 막판에 그나마 0.88 오르긴 올랐는데 고점 대비로는 좀 밀렸고 그래도 우리 뭐 야간 선물 한 1% 정도 오늘 코스피 한 5, 60포인트 하락 네. 출발이 예상되는 야간 선물 흐름이지만 뭐 빠지겠어요? 한국 증시가? 아니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네. 웨스턴 디지털 뭐 윗꼬리 달고는 내려왔는데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와. 걸어보죠. 그래요. 다들 이제 이런 분위기죠.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엔 또 그게 자꾸 화제가 되네요. 코스닥의 좀비 동전주들 네. 퇴출시킨다. 그것만 해도 지수 많이 깔끔해지겠죠. 아닌가? 이게 근데 좀 기존 그런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까지 또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상패라는 거는 조금 아예 애초에 그러면 상장시킬 때부터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네. 조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예. 물론 최종 판단은 각자 본인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상장. 요즘 뭐 주식을 종이로 찍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코스닥 한 1,500개 뭐 네.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원래 그 업종이 제지업이죠. 종이 만드는 회사죠. 네네. 주식 종이. 예. 제지. 예. 아 지금 예.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고 제지업이라고 업종으로 굳이 나누자면 제지업이죠. 그래요. 자 오늘 누가 오신 거죠? 네, 오늘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디 출근 안 하시고 어디 면접 보러 가시나? 오늘 저희 고객 미팅이 있어가지고. 고객 미팅이 네.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주말 복장으로 가볍게 오시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정장하신 모습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남들은 이거 보통 오피스룩이라고 하는데 미팅룩이신 걸로.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네.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좀 변동성 큰 장에는 좀 공포도 있을 겁니다만 뭐 다우지수나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중이고 네. 이 장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은 약간 좀 고비가 보이는데 우리는 뭐 어떤가 싶기도 하고 일단 미국이 요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워졌죠. 네, 사실 지금 네.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네. 저희가 1월 달에 생각해 보면 뭐 그린란드 뭐 그것도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예. 대통령 체포 뭐 그린란드 되게 까마득하잖아요. 벌써 뭐 그러네요. 사실 얼마 안 된 일인데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이제 국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특히 AI 쪽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AI가 이제 AI에 대해서 기대감 네. 엄청나게 했었지만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네. 이제 뭐 도움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최근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짜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AI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짜 비서 역할인 거잖아요. 뭐 이제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저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기억해주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건데 챗GPT 이런 거 써보면 제가 뭐 과거에 이제 요렇게 해줘라고 하고 저번에 그것처럼 해줘 이러면 또 그게 막 어긋나는 상황들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딴소리할 때도 많고. 네, 그런 게 되게 예, 많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모델들이 뭐 엔트로픽이나 새로 나온 것들을 써보면 이제 개발자들 위주로 솔직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시켜놓고 자리 비우고 한 몇 시간 정도 그리고 길게는 며칠 정도 갔다 와 보면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어놨다 이런 네. 결과가 이제는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진짜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을지 네. 뭐 우리에게 이제 진짜 그런 위협이 될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옛날 영화긴 한데 히든 피겨스라고 아폴로 11이 이제 우주에 갈 때 네네. 그때 나사 직원들 막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궤도 같은 거를 다 수학을 손으로 계산하거든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무섭잖아요. 우주에 가는 건데 예. 그 궤도를 수학으로 막 계산하고 있는 손으로. 그러던 시기에 그게 이제 지나서 IBM 같은 컴퓨터가 보급돼가지고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본인들 일자리 다 잃는다. 예. 근데 그게 결국엔 다 재배치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더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더 빨리 계산을 네. 하면서 더 이제 깊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AI도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오니까 좀 위협을 더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장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난이도가 높은 장이.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아까 한국 증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 증시를 계속 견인하는 건 결국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맞아요.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AI가 계속 이제 우리가 그러면 메모리를 더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기억 안 해도 됐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메모리가 더 사용이 되고 이제 이 논리가 형성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위협을 느껴서 빠져도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SK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메모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이번에 신모델 나오면서 이거는 반영도 안 됐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그 두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종의 국경을 넘어선 머니 무브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 특히 아시아 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월가 시황에 실제 그렇게 느끼세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가 뭐 네. 그런 건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B2B로 이제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기금이나 뭐 이런데 운용사들이 가장 큰 이제 저희의 메인 고객이고, 그다음에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만나지 않지만 저희가 증권사가 고객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금들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중국 쪽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중국 준비하는 게 결국에는 EM 쪽으로 자금이 흐르는 건데 이런 고민인 거죠. 지금 미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올해는 이제 중간선거 변동성도 심하고 4년 연속이니까 올해 또 올라버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EM 쪽,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자금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결국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인 거죠. 이머징 마켓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자금이 쪽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좀 단적인 예로 지금 SK 하이닉스 2배짜리가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홍콩에. 네, 홍콩에 그게 상장이 작년에 했습니다. 이렇게 막 붐업되기 전에 운 좋게 딱 그때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지만 지금 거기 이제 그러니까 중국 운용사가 냈는데 거기 운용사랑 얘기해 보면 한국의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대요. 다 홍콩이랑 해외 물량이 SK 하이닉스 2배짜리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 SK 하이닉스를 살려고 했더니 뭐 기관 투자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펀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 한국도 시장이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아이디를 다 하나하나 부여받아야 되고 좀 복잡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직접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신 사는 거예요. 게다가 2배짜리니까.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1조를 넘어버렸어요. AUM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 운용사들 많이 만나니까 중국 운용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 투자지만 이제 거기서 다 기업들 만나보고 하면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산다. 막 거기 뭐 공장 가면 뭐 우스갯소리로 SK 하이닉스 앞에 다 발주 받으려고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운용력들도 매니저들도 그거를 감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한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올해는 이제 그 해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뭐 4월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뭐 이제 얘기 뭐 하면서 그 전에 선물 줄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 기술 제재 완화하고 우리 농산물도 사줘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보고서 나오면서 정립을 한 게 중국과 러시아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이제 그 어떤 그 나와바리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서로 간에 이것만 넘지 말자. 선만 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그 제재, 이제 경계가 올해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김도하는 종로, 이정재는 동대문. 서로 그렇게 이렇게 서로의 넘지 말아야 영역을 되죠. 침범하지 않고 다만 이제 경쟁은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 이사님 저 CMS 증권은 B2B라 하셨는데 네. 그래서 혹시 그쪽 아무래도 그래도 증권업 쪽이니까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요새 또 뉴스에서 안 나오길래 그 서학기민들 들어오면 양도세 면제해줄게 해서 네네. 그 RIA 예.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네네. 어카운트 그거 지금 준비들 하고 있나요? 예, 증권사? 맞습니다. 그거 2월 말에 나올 거예요. 2월 말에 네, 지금 각 증권사들 다 되게 좀 그거 빨리 준비하고, 왜냐면 이제 떨어졌으니까 미션이. 그래서 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투자한 종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지금 당장 손절을 하고 이게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예. 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른 지가 오래됐고 예. 미국 증시로 돈 번 사람들 뭐 주변에 많이 네네네.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예. 이게 뭐 자산가들이라든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로 괜찮을까? 막 그 당시에는 아주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뭐 이제 대체 불가한 이런 종목으로 계속 이제 두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손절이라고 하지 말고 익절이겠죠. 익절을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수익이 그동안 많이 난 사람들한테는 한국 증시가 안 좋으면 사실 이거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민은 그 말 뭐 언급했다시피 좀 고민스럽겠네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손실난 분들은 돌아올 많이들 도민이 전혀 갖고 없죠. 있는 종목 중에 뭐 아이온큐나 팔란티아 테크 같은 거는 네, 고점 그런 대비 쪽. 엄청 빠졌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맞아. 이걸 갖다 네. 손실을 확정하고 들어온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그렇죠. 면제인데 손실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그렇게 할 일이 그렇죠. 없죠. 글쎄.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대상이 아니고 이제 뭐 사실 자산가들 중에서 미국 주식에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랩 상품들 같은 경우에 수익을 많이 내는 랩 상품들이 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보면 뭐 이제 뭐 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뭉칫돈으로 몇백억씩 들어왔는데 2배씩 수익 나고 미국 랩 상품이나 예, 이런 예. 데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이것도 지금 한도가 있잖아요. 5억인가 이렇게 되어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보다는 이제 자산가들 중에서 일부 자금을 뭐 이제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 뉴욕 증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예. 뭐 감가상각비 얘기까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체는 막 올라가는데 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그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되고 그래야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들여다보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그래도 올해 또 결국에는 예. 이제 뭐 이런 이제 또 태풍들이 지나가면 기술주들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기술주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다우지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두려우니까 다 빠져나와가지고 오늘 맥도날드도 실적 잘 나오니까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월마초도 올라가고. 네, 그런 네.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엔 이런 이제 태풍들이 또 지나가고 나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좋아질 애들은 또 빅테크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장에서 섣불리 움직이면은 오히려 조금 그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아이온큐나 뭐 엄청 그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네.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빅테크나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실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이제 손절까지 해가면서 움직이는 거는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버티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 이사님 뭐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 인형 그 이름 뭐죠? 그 판마테. 아, 라부부. 라부부도 들고 오셨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조비 에비에이션. 네. 그 종목을 처음 들었고 네네. 그 당시에 굉장히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산업에 또 그거 하다 했는데 조금은 차트 보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됐네요. 이게 한 21불 근처까지 갔다가 20불 때까지 갔다가 지금 9불 80센트니까 반토막도 더 나버렸는데. 네, 일단은 그 조비 에비에이션 뭐 이제 그 중소형 에어로바이러먼트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 주자, 네. 중소형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이쪽 기조랑 굉장히 이제 큰 흐름에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CES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실용화, 상용화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단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가 이제 역전되면은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로켓랩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우주 관련된 산업이나.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로켓랩 같은 기업들은 저는 이제 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뭐 또 갖고 오신 부분 중에서는 비디오 게임 네네. 얘기가 있어요. 이거 좀 개장 전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디오 게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산업에 주목하자기보다는 예. 지금 비디오 게임 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골랐던 이유는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나 뭐 이제 이런 그런 데서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디오 게임도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그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30% 고점에서 하락을 했는데 네. 올해 이제 굉장히 명확한 호재가 좀 있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조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떤 하거든요. 업체예요? 요거 이제 테이크2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테이크 투. 네. 이거 아마 이제 그 기업 이름은 되게 생소할 수는 있는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네,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게임을 얘기해 보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GTA라고 하는 게임을 여기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요 세 가지 게임 개발, 요거보다 이제 더 많지만 주요 이제 게임 개발하는 이제 그 브랜드가 요 세 개인데요. 이 노란색이 락스타 게임즈고 2K, 진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락스타 게임즈는 콘솔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다 있고 2K도 마찬가지고 진가는 모바일 게임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게임 개발 브랜드인데 요새 이제 그 아까 게임 시장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제 게임 시장에 그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게임 시장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네.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지금 뭐 아마 게임을 안 하시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유저가 36억 명 정도가 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iOS나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구매액이 작년 한 해만 해도 1,67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소비가 되는 시장이긴 하는데 좀 이제 간과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락스타 게임즈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 GTA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그 게임을 안 하시는 분도 그걸로 아실 거예요. 예전에 SNL에서 요거 막 그 따라해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처럼 걷고 막 중간에 싸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GTA라는 게임을 안 해보셨죠? 근데 게임 화면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아.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를 똑같이 복제한 게임인데 네. 거기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미션 완수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싸우기도 하고 아, 그런 거예요? 막 자동차 훔치기도 하고 그런 경찰들 와서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오픈월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유도가 높은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건 아니고요? 저거예요. 저게 이거, 이제 이거? 저거는 이제 그 2K에서 만드는 이제 농구 게임이고 예. 근데 이게 이제 GTA가 그 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6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게 이제 뭘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해요. GTA 5가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지금 네. 2026년도잖아요. 13년 동안 개발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만든 게임이고 올해 이제 나오면 GTA 5를 넘어서는데 GTA 5 나왔을 때 그 당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는 날 블룸버그에서 하루 종일 그 뉴스밖에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이제 이슈였었는데 이 그 GTA라고 하는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팔렸냐고 하면 4억 6,500만 장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GTA 5 이 전체에서 GTA 5만 2억 2,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판 거의 반을 GTA 5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큰 흐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게임이 점점 되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많이 팔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이 게임을 하는 유저가 성인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기 요새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얼마냐라고 하면은 네.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이거를 플레이스테이션? 네. 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게
그때도 뭐 비쌌겠죠. 부모님들한테 네. 이제 부담이 됐겠지만 지금은 가격대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보면은 왜 이제 그 백화점 가면은 네. 남자층을 위해서 뭐 남자 브랜드만 있는 층이 하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성인들이 점점 가면서 과거에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성인 돼서 이제 뭐 게임기 사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비를 더 하는 것들도 늘어났고 게임에 이제 그 충성도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GTA 5가 팔렸을 때 2013년도에 예. 기네스 기록을 갈아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달러, 1조 넘어가는 매출을 달성하는데 최단기에 달성을 했고 첫날에만 8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좀 냈었고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와.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이 게임이 베스트셀러로 계속 이 테이크2라는 기업에 네. 매출을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TA 5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게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게임은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요것도 또 굉장히 명작인데 요것도 락스타 게임즈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까지 나왔는데 요것도 예. 전체적으로 1억 1천만 장이 팔렸고 2에서만 8,2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출시 3일 만에 8억 달러 가까이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락스타 게임즈 그 2K2가 가지고 있는 게임들의 IP가 네.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게 더 많이 팔리는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IP의 힘이 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또 이제 대박이 뭐냐면 요 레드 데드 리뎀션도 나온 지 꽤 됐어요. 2가 나온 게 제 기억에 아마 2022 코로나 끝나고 바로였었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도 실적 발표할 때 GTA랑 이 레드 데드 리뎀션 여기가 매출액 상당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아까 GTA 5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3년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플레이스테이션 3, 그러니까 3거든요. 네네.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잖아요. 예. 이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게임을 리마스터해서 다시 내요. 그럼 또 사요 그거를. 그렇죠. 옛날 추억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거듭된다는 거는 3, 4, 5 가면은 결국에 이게 그래픽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리마스터 해가지고 좋은 그래픽으로 거기다 네. 내용 조금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제 IP가 하나 굳어진 IP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좋은 게임기가 나올수록 다시 이제 리부트돼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판매고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2K라고 하는 것은 요 매년 이제 그 농구 그 NBA 게임 만들거든요. 네. 요거는 사실 그냥 뭐 2K26, 뭐 27년도에는 27 해서 매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매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이 이제 그 플레이어들 바뀌고 이제 전년도의 우승자가 바뀌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 반영해서 매년 내니까 요거는 이제 매년 팔리는 요런 이제 그 굉장히 알짜 IP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기업이 이제 보면 아까 그 진가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말씀드렸었는데 네. 요 노란색 부분이 모바일 게임 비중이거든요. 지금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 차지를 해요. 근데 네. 이제 진가를 2023년도에 이제 그 M&A 완료하면서 매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바일 수익 부분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솔이 38%, 뭐 PC나 이쪽이 11%, 이걸 두 개 다 콘솔로 친다라고 하면 콘솔 쪽이랑 그러니까 네. 게임기 쪽이랑 모바일 게임이랑 해서 50대 50 정도로 굉장히 잘 포션도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이제 좀 건강한 회사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테이크2 이게 보니까 데일리나 위클리로 보면은 요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조금 더 크게 이제 먼슬리 같은 걸로 보면은 일단 사서 먹고 나서 먹여주면은 또 나와야겠다 싶은 게 이게 아직 네. 한 방이 더 남은 거네 아래쪽으로. 이게 그 네. 지금 요번에 급락을 했던 거 어제도 한 6% 정도 한 3주 동안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예, 그게 그 AI 그것 때문에 AI가 네, 게임을 만들 수 있다. AI가 게임을 만들 수 근데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네. 그 AI가 게임을 만들면 기존의 게임 개발사들 지금 테이크2가 정통으로 맞은 이유가 뭐냐면 GTA 6를 만들 1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장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야. 장인 정신. 게임을 해보면 장인 디테일한 정신.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약간 그거를 막 엄청나게 개발자들이 네. 꼼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대치가 엄청 많으니까 중간에 막 해킹해가지고 유출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AI가 개발해 버리면 이거 다 빠른 무너질 수 시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신작이 더 빨리 출시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고 이게 기존의 IP가 무너진다는 건데 네. 사실 지금 그 우려가 좀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이 GT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갖고 있는 이 IP가 엄청나게 굵잖아요. 이거를 네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게임은 많습니다. 근데 예.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IP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근데 요 이제 그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임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좀 간편한 게임, 캐주얼 게임들 있잖아요. 모바일 네. 게임이나 예, 예. 요런 쪽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신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쉽게 게임을 만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지만 기존의 이런 이제 그 이미 강자로 군림해 있는 이런 회사들의 IP를 뺏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근데 다만 지금 분위기가 뭐 AI 지출 너무 많다,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는 와중에 AI가 실제 출시로 했는데 게임을 만들었는데 괜찮다.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는데 이 GTA 6가 2번 미뤄졌어요. 출시가. 원래 작년 가을 얘기도 예, 있었던 작년도 것 같아요. 있었고 올해 5월도 있었고 근데 예. 2번 미뤄져가지고 올해 11월 19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치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대가 많다는 거를 이제 그 반증하는 게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 이게 2023년도 12월에 트레일러가 한 번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그때 24시간 만에 9,300만 뷰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두 번째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그때는 24시간 만에 4억 7,500만 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기대치가 엄청 많아서 이게 나오면 아마 블룸버그에서도 그날 하루 종일 나오고 엄청나게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사전 마케팅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기대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AI가 나오면서 깨졌고 다시 이게 좀 안정화되면 기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 프로모션이 올해 여름부터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트레일러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름부터 할 거거든요. 11월 19일 출시니까. 그러면 또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예약 판매가 이제 개시가 곧 될 거잖아요. 12월 네네. 19일 되면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부터 예약 판매 하거든요. 그때 예약되는 수치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약되는 수치가 과거를 넘어서는 수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기대감이 한 번 더 갈 텐데 출시하면은 그때는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아, 그럼 출시 네. 직전까지 기대치가 앞에 쫙 반영이 되니까. 근데 출시 이후에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에 있는 레코드 다 깼을 때 아까 GTA5가 3일 만에 10억 달러 팔면서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깨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GTA5나 이런 거 레드데드 리뎀션 같은 게임들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매출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GTA6도 분명히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고비를 넘어서 또 장기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한 번 이제 매출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연매출이 한 뭐 60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GTA6 나오고 나서는 2배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위협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즉 이게 구글에서 그 월드 모델 나오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한 건데 네. 너무 지금 우려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제 게임 개발 비용을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한 15%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느냐 이런 게 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 업체 내에서는 뭔가 개발 인력들을 축소시켜서 조금 더 네네. 인건비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5,507 0.2% 하락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1.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11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8,200원, SK하이닉스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9만 4천원으로 0.68% 상승이 예상되네요. 현대차입니다.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0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5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71만 1,000원.
SK스퀘어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호가 16만 7천 원으로 0.4% 오름세 예상되고요. KB금융 예상 최고가 16만 7,70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9만 3,600원으로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대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만 1,800원, 알테오젠 1.6%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예상 최고가 20만 3,500원, 레인보로보틱스, 삼천당제약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에이벨바이오도 1.9%가량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8만 5,5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 리노공업, HLB, 리가캠바이오 모두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한 4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낙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 또 금융주, 증권주들도 호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지수 보여주시고 시총 상위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세를 보여주셨는데 시총 상위만 봤을 때는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지수가 안 빠지는 계산이 나오지 싶었는데 네, 시시각각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른 데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오늘은 동시효과하고 개장하고 조금 분위기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고 또 오전하고 오후 다르겠다 싶고 어제는 또 약간 그것도 있었고 만기일 효과도 옵션 만기일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 아주 핵심을 찌르시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게임이라고는 윷놀이밖에 없을 것 같다 하시는데 아니 저 그래도 테트리스하고 네. 그 프리셀은 저 챔피언급이에요. 프리셀이요? 프리셀 그 카드 이렇게 다다닥 옮겨가지고 그거 옛날에 많이 했죠. 저 군대 있을 때. 그거 하다 보면 옆에 이제 무슨 뭐 게임 광고가 이렇게 붙긴 붙어요. 뭐 성인들만 하실 수 있는 게임 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뭐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만 저는 아니 그거 뭐 꼰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까 보니까 무슨 뭐 락스타 게임 뭐 농구 선수들 뭐 스타들 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반코트라도 뛰면서 직접 농구를 하라 그래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비디오 게임을 안 해보셨구나 진짜. 그렇죠. 이게 다르죠. 사실 뭐 근데 이제 저는 농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농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맞아요. 경험해 그래요?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농구 게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건데 농구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농구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본인이 하는 무슨 경우가 뭐 야구 많죠. 게임 무슨 뭐 골프 게임 네. 직접 하라니까 몸을 쓰는 거. 저 바이오하자드 되게 좋아했어요. 뭐요? 그거 진짜 무섭죠. 그 게임. 바이오하자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게임 처음 한 게 고등학교 네. 때였는데 진짜로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밤에 무서워요. 그 친구랑 밤에 불 소리 질렀던 꺼놓고 기억나요. 하면 네. 너무 재밌죠. 네, 진짜 재밌죠. 그것도 아직까지도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시리즈로 그 레지던트 이블.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IP가 하나 구축이 되면 계속 그걸로 뽑아 먹는 거예요. 밤에 시간 간 줄 모르고 했던 게 바이오하자드인데 이제 다시 또 비디오 게임 이제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 네, 지금 나이가 사실 됐네요. 비디오 게임 관련 종목 일본에 많이 상장돼 있기는 네. 한데 이게 지금 그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금 현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해요. 근데 요거 그 설날 뭐 이럴 때 되면 할인하거든요. 그럴 때 엄청 사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겠다. 마음은 하고 싶으니까 막 사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안 돼서 대부분 못 하는 게 현실이긴 한데 막 사기 딱 저 자세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근데 뭐 사실 뭐 올드한 게임이지만 뭐 맞고도 게임이고 그렇죠. 타이잼이나 맞아요. 오버바둑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뇌 그렇죠. 게임이고 그나저나 테이크2는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고점 대비 빠져서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런데 우리 국내 게임주는 왜 이래요? 별로 뭐 힘을 못 쓰네 이 날아가는 장에.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에 위협이 가장 크기는 하겠죠. 근데 네. 한국 게임주는 제가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그 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국 개발 업체들도 모바일 게임으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크기는 했지만 지금 콘솔 게임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게임 쪽에서 엄청 그 게임이다라고 캐주얼 게임 같이 이제 모바일로 하는 거 말고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이 이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IP가 굉장히 강한
이런 게임을 그쪽이 얘기하는데 중국이 그쪽에 작년부터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게임들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내 게임 얘기는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다우지수까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AI 공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산업의 지형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론 상승했고 뭐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쪽 기업들은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또 뭐 월마트라든지 이제 필수 소비재 쪽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으로 5,516, 코스닥은 0.9% 떨어집니다. 1,115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8% 올라갑니다. 18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8만 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이고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네요. 88만 9천 원. 현대차입니다. 0.5% 상승합니다. 50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12만 2,8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9% 떨어집니다. 40만 2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179만 5천 원, 180만 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70만 9천 원. 자, 그리고 SK스퀘어가 0.7% 상승합니다. 57만 4천 원. 기아 좀 떨어지고 KB금융이 2% 하락합니다. 16만 4,800원. 두산에너빌리티가 0.6% 내림세로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 떨어지네요. 지금 15만 3,1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1% 떨어집니다. 38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도 1.6% 내림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도 66만 8천 원이고 삼천당제약은 52만 2천 원으로 지금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고 ABL바이오가 1% 떨어집니다. 18만 6,900원.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1% 하락으로 92,250원. 리노공업도 떨어집니다. HLB가 5만 1,500원으로 1.3% 하락이고 리가켄바이오는 0.9% 떨어지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흐름이 괜찮은데 증권주, 통신주 볼게요. 증권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국증권이 9% 강세입니다. 84,800원. 신영증권도 8%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56,400원으로 5.6% 상승, DB증권도 2.8% 올라가고요. 유한타증권, 삼성증권도 오름세고 SK증권이 8% 강세입니다. 교보증권도 5% 올라가고요. LS증권, 유화증권, 현대차증권 다 올라갑니다. 오늘 증권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SK텔레콤과 KT가 2%대 상승세고 LG유플러스는 좀 떨어집니다. 통신 섹터 내에서는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페인트 관련주. 페인트 관련주도 혼조세입니다. 노루홀딩스 5% 강세고 반면에 조광페인트는 0.5% 떨어지고 노루페인트는 상승하고요. 페인트 관련주도 좀 혼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596억 원, 기관은 35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926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76억 원, 13억 원 순매수고 개인은 23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1원 30전 상승한 1,44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증권주, 건설주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또 올라가네요. 네. 네. 진짜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주변 일본, 중국이 빠지든 어쩌든 다 필요 없구나. 코스피는 무조건 가는구나. 코스닥은 또 약간 그거 한데 예외인데. 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체크되세요? 네, 체크해 볼게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59개, 하락하는 게 601개,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는 게 1279개, 상승하는 게 319개입니다. 좋은 장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 지금 그거 이 지수 플러스 만드는 종목 몇 개 빼고 지금 이 장이 우리나라에 이 좋은 장입니까, 박 이사님? 사실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뭐 저도 주변에 뭐 이제 금융 쪽이니까 다 네. 주식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행복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주식만 얘기하는데 뭐 번 사람 많이 없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고. 진짜 몇 년 전부터 버틴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해피하대요. 맞습니다. 그 네. 연령대와 성비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연령대 있으신 분, 삼성전자나 이런 거 오래 갖고 계셨던 맞아요. 분들 네. 중에 여성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뭐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요즘에 괜찮다고 하고. 아니 뭐 잊고 지내셨던 분들, 네. 내한테 맞다 이게 있었지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는 했겠지만 많이 그걸 빠져나오신 분들 계시고. 네, 많이 중간에 나왔거나 네. 아니면 좀 최근에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나긴 났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떤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시황이. 앞서 국내 게임 업체들 얘기 저희가 네.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작년부터 해서 중국도 이제 콘솔 게임 쪽에도 나올 정도로 네. 이제 그 요거를 보통 AAA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대형 게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틀을 좀 깨서 그런 이제 그런 게임들도 나오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은 과금 구조의 어떤 네. 그런 것들에 많이 목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좀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최근에 그런 것들 못 깨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좀 중국 얘기도 좀 가져오셨네요. 네네. 이렇게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중국 내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뭐 시끄러운가 보던데 경제 쪽은 특히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몇 년 전에부터 했습니다만 헝단이 뭐 네, 이렇게 예. 왕커 뭐 헝다 그러니까 사태. 예. 괜찮은가요? 이제 부동산이 괜찮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중국이? 네, 다만 이제 중국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정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가 뭐냐면 과거처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 있던 이제 버블이 너무 심했던 거고 그게 지금 빠져 있었던 건데 예. 여기에서 다시 끌어올리기는 힘들 뿐더러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허.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부동산 쪽으로 또 확 몰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체 경제에 있어서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지금의 현상 유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처음에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깨지기 시작한 게 예. 이제 3 레드라인 정책이라는 걸 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돈을 쫙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청약했을 때 돈 내고 이제 구간별로 돈을 이제 대출받아서 내잖아요. 중국은 청약할 때 부동산 너무 좋다 보니까 청약할 때 돈을 다 내요. 전체 자금을.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에스크로 계좌에 딱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패가 있었고 뭐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있던 거를 빼서 예. 다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또 짓고 또 청약받아서 그러니까 계속 레버리지를 올렸던 예.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예. 전혀 문제 없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3 레드라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가지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제 대출받고 이런 데 있어서 규제를 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동이 딱 걸리기 시작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헌다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3 레드라인 정책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규제 완화는 많이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스탠스는 많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양책은 아니고 현상 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면인데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이 최근에도 뭐 헝다 채권 뭐 못 갚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근데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 GDP 성장률의 기여도가 부동산이나 이런 전통 산업 쪽은 이제 점점 줄기 시작했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신기술 뭐 이제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의 신기술 쪽의 GDP 그 기여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GDP 성장률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도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헝다 사태 터지고 이랬을 때 증시에 영향이 컸던 이유는 당연히 GDP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도 컸고 그리고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굉장히 컸어요. 그때 뭐 이제 그 왕커나 헌다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을 때 증시에 이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쪼그라들었고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뉴스가 나와도 정부의 의지는 요 정도 이제 현상 유지. 에다가 그런 뉴스가 나와도 크게 못 갚거나 하는 게 아니면 뭐 문제가 안 되고 그 특히 증시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포커스는 부동산이 아니라 AI, 로보틱스 이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투자하실 때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려는 앞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통 그 우리 설 연휴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뭐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네. 딥시크도 그렇고. 네. 요번에는 들리는 얘기 뭐 없어요? 요번에 이제 나왔죠. 몇 개 뭐 바이트 댄스에서 이제 영상 만드는 그 뭐 어떤 AI나 이런 것들을 내놨었는데 그것도 좀 파격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거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C 댄스라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리고 딥시크도 새로운 모델 이제 나옵니다. 조만간 며칠 내로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한데 지금 사실 다른 게 미국 증시에서는 더 큰 영향, 네. 뭐 이제 본인들 그 엔스로픽이나 이런 게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영향인 좌시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각의 뉴스는 뭐 딥시크 쇼크 같이 네. 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기는 하는데. 그들은 또 다 대부분 오픈 소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크게 뭐 이제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네. 중국의 AI가 지금 상당히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깔아놓은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그때 이제 증시에서 더 영향을 이제 증시의 상승제로 많이 작용을 하겠죠. 예. 지금 양회를 다뤄야 되나, 이 고택을 다뤄야 되나. 뭐요? 뭐? 아니 이게 고택이라는 기업도 갖고 오셨는데. 예. 요- 양회에서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올해 양회는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 예. 원년해거든요. 첫 해라서 이제 그 양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안은 작년 12월에 이제 다 올라갔고 양회에서 그걸 확정합니다. 그래서 양회 확정을 하고 나면 15차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댐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고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AI 쪽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양회 기준으로 양회는 보통은 네. 정치 행사여서 항상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회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 양회 하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양회는 정치 행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 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제 그 나올 거다. 그 계획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기술주나 이런 데 영향 줄 수 있죠. 뭐 실무진 쪽에서 15차 5개년 계획 뭐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할 그거는 만들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뭐 그런 거 신경 쓸 정신이 없을 텐데 중국 지도부가 다들 누가 오야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고택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예. 그 스마트 기기 쪽에 부품이나 뭐 에어팟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에어팟을 만들어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애플이 예. 중국에 이제 밸류체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고어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수혜를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어텍은 중국의 이제 3대 애플 밸류체인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스마트 하드웨어, 음향기기 이쪽의 매출 비중이 76%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업인데 주가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면 그때 애플의 음향 부품 만들던 회사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기술이 입증이 되면서 에어팟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 만들 때도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어팟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2018년도에 주가가 또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VR, AR 쪽의 음향기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메타의 수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로 이 곡을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음향기기도 음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도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년도에 메타의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21년도에는 그 애플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 VR 거기에 이제 AR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랐는데 최근 2022년도에 이제 생산 수율 문제에 따라서 에어팟 50% 삭감되면서 주가 70% 확 빠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바닥을 기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 관련돼서 뉴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메타 글래스. 네. 그게 이제 잘 팔리기 시작을 예, 했다. 예. 그래서 뭐 100만 원 넘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데에서도 그 관련된 이제 그 AR 글래스를 계속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는 좀 시장에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좀 옛날 기업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AI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음향기기나 이런 쪽에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목은 하겠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살 수 있기는 합니다. 위안화로,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위안화로 이제 그 환전을 하면 예. 살 수 있어요. 이 종목 코드가 002241이거든요. 요걸로 지금 그냥 사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사실 수도 있죠. 위안화로 환전하시면. 모든 증권사에서?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조금 약간 잘 몰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예. 이제 그 종목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종목이 너무 생소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종목으로 투자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 ETF 많이 하시다 보니까 ETF로 접근하시려고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ETF로 투자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 지수별로, 테마별로. 예. 그래서 이제 테마가 어쩔 때는 로보틱스가 좋았다가 어쩔 때는 어떤 테마가 좋았다 이래가지고 테마형 ETF가 많이 상장되어 있어서 그걸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네. 과거에 이제 전기차 ETF 한국에서 엄청 컸었잖아요. 네. 그게 4조 원까지 갔다 2조 원으로 확 줄어들고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냥 물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러면 대표 지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면 검은색이 S&P 500을 추종하는 VO라고 하는 ETF고 네. 빨간색은 중국의 대표 지수인 CSI 300을 추종하는 ETF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 차이도 나지만 수익률은 그건 뭐 이제 그 당시에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연평균 환산율을 보면 연환산 이제 수익률을 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내가 S&P 500에 투자했을 때 연환산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네. S&P는 한 1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에 투자하면 12%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CSI 300은 4%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 지수에 투자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액티브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의 ETF,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가 잘하잖아요. 이 타임폴리오 차이나 AI 액티브 차이나가 나와 있고요. 예. 요거는 액티브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ETF를 매매하셔도 되고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요새 랩 상품 많이 하시잖아요. 랩 상품은 다 거의 대부분 액티브거든요. 중국 랩 상품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 전문가가 그거를 중국에 이제 상품을 왔다 갔다 이제 테마별로 이제 그 유망 종목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미국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하시는 것도 유효하지만 중국은 네. 그게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액티브 ETF나 그냥 랩 상품이나 뭐 그런 것들 가입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시장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가 부진했고 또 오늘 국내 증시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 일단 0.18%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32선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이 크게 하락합니다. 1.8% 내림세로 1,105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상 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대규모 매수 우위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일단 31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 56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487억 원 팔아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 홀로 92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7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5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95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증권과 방송, 엔터 쪽, 그리고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전기제품, 전자제품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증권주가 상승합니다. 코스피가 5,500을 돌파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책 수혜까지 기대되는 증권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기보유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한 점이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두 자릿수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 급등하며 거래가 41,050원이고요. 신영증권도 11% 강세로 거래가 21만 5,500원, 또 구국증권도 11% 가까이 상승합니다. 8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증권이 17.6% 급등세, 미래에셋증권까지도 7.1%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7,600원입니다. 건설 대표주가 장 초반에 오름세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GS건설만 상승 중입니다. 건설주 업황 개선과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조금씩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만 0.7% 오름세로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지금 0.2% 내림세, 대우건설이 3.7% 빠지면서 7,410원대, DLENC가 0.6%, HDC 현대산업개발도 0.7% 가까이 내려갑니다. 남북 경협주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조건이 충족되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경협주 내에서는 조비가 9.4% 강세로 15,810원대, 코데즈 컴바인이 13% 강세 보이면서 4,51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인디에프가 4.7%, 좋은 사람들이 5.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건설은 0.3%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거래가 11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상승 중입니다. 민간 우주 인프라 개발 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04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상하프론테크가 상한가입니다. 22,450원 기록했고요. 퍼스텍이 2.9% 강세로 5,130원대, 한국항공우주가 1.1% 오름세로 16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남이 0.4% 하락 전환이 됐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2.6%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25,600원으로 집계됩니다. AI 투심에도 국내 증시 계속하는 분위기였나 싶었는데 지금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화진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증시 지금 뭐 코스닥은 낙폭이 깊어지고 코스피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한 2% 이상 좀 낙폭을 키워 왔었고, 그동안 뭐 엔트로피 관련해서 쿨러드 어퍼스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관련된 이슈가 워낙 부각되어 보다 보니까 일단 기술주들의 대한 반락이 굉장히 컸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피 쪽 워낙 어제 옵션 만기도 했고, 특히 그동안 선물 쪽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던 부분이 어제 굉장히 큰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설 연휴 좀 이전이다 보니까 그동안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CPI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매 판매에 대한 둔화, 고용에 대한 서프라이즈,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히 코스닥 쪽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댄스와 같은 바이트 댄스와 관련 AI 언어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나오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뭐 이슈라든지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실적에 대한 발표들이 하나둘씩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특히 어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들이 마무리되게 되면서, 특히 오늘 SMR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서 특히 루마니아도 본격적으로 뉴스케이 파워 원전 관련 승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전 쪽에 대한 오늘 수급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 때부터 대형 원전과 SMR 쪽에 대한 입찰 이슈가 좀 부각되는 만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그는 우진과 우리기술과 같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올해 26년부터 신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효과를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또 채권시장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라이브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와 자세한 대응 전략과 설 연휴 이후 시장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내가 소개를 하면서 막 더듬네. 아유, 우리 배 이사님은, 우리 배 이사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네. 그때 아버님, 저 집에서 바둑 둔 게 몇 살 때였죠? 그때 한 7, 8살 때였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IMF 때 사라진 업종입니다만 종금사에 근무할 때 저희 딜링룸에서 저희 보스가 이 베이사 아버님이 부친이셨습니다. 네, 그래. 그때 그랬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네. 네, 거의 40년 만에 40년 돼서. 만에. 네, 그래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워요. 자, 지금 우리 주로 채권 쪽으로 전문으로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왜 우리 금리 낮아진다는 얘기는 채권도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주식도 오르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조금 채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장표로 잠깐 네,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국채금리랑 이 코스피 지수랑 마치 짜고 친 듯이 이렇게 같이 짜고 친 듯이. 예,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 떨어진다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주가는 작년 10월부터 딱 계속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가 통상 금융위기 전후로 입사를 해서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한 팀장급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다들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금리 오르는 걸 갖다가 처음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나쁜데 주식은 또 이렇게 좋은 이런 상황을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는 지금 저희 세대는 약간 처음 겪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새 간간히 연락이 오는 게
뭐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증권사 가서 장기채를 사셨던 게 지금 마이너스 20%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주식으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문의도 지금 되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처음 겪기는 하지만 상당히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주가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빠지는 게 교과서적인 일인 거고 저희가 이게 2000년 이후에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회색 선이 국채 10년물 금리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장표가 지금 제가 한 거로 여기 요거. 그러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올랐었던 시기를 지금 음영 처리를 한 건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브릭스 특수 요 시기에도 코스피가 잘 오를 때 국채 10년물은 대체로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유동성 덕분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시기, 우린 물론 저때 이제 저금리 덕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때도 은근히 이제 국채 10년물은 이렇게 오르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와중에 지금 국채 10년물 잘 오르고 있고 네. 약간 특수한 상황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초하정 장세 때 이때는 좋았는데 네. 근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기억하시다시피 미국이 QE를 이제 대대적으로 했었던 시기라 저게 좀 특수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르는 게 그 경기가 좋다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다만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2010년대 네. 이때 워낙에 이제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금리가 낮다는 건 사실은 이제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이제 코스피는 박스피였었죠. 그러니까 저 시절이 워낙 오랜 기간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국채 금리 오르고 또 이제 주가도 막 오르는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그냥 단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교과서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 겪어보지 좀 흔치 않은 일이다.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 좋을 때는 주식이 안 좋을 때 우리 보면 안전자산해서 채권 쪽으로 몰려가고 그렇죠. 네. 채권 가격 올라가고 네. 금리는 떨어지고 또 주식 안 좋을 때쯤 되면은 연준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또 금리 팍팍 내려주자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주식 좋을 때는 채권 안 좋고 네. 뭐 그런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화정 시절 그때는 차화정도 차화정이지만 연준이 QE를 막 뿜어댈 때니까 그렇죠. 네. 주식도 올라 채권도 올라 네. 막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주가 오를 때는 금리도 오른다. 이게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과거 우리가 대체로 겪었던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게 네. 2010년대는 QE라는 걸 했었던 맞아요. 시기다 보니까 그때가 좀 특이한 시절이지. 이게 QE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채권과 보면 베이사 연배가 첫 직장 시작할 때가 네. 완전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잘못 배우신 거지, 그죠?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QE라고 하는 역사에 없던 희한한 맞습니다. 괴초실 그래서- 갔다가 구사할 때 돌아오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건가 싶었던.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뭐 연준이 뭐안 해주지 해주나?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이게 지금 겪어보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과서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뭔가 투자 심리 자체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는 낮아서 그쪽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신 예. 이해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 되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가 막 저렇게 올라도 지금 10년물이 막 3.6% 준다. 너무 채권하는 입장에서 사고 싶지만 지금 자금은 다 주식해야지 주식시장으로, 무슨 예. 채권 아니라면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는 돈이 없어서 이걸 지금 못 사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재작년부터 해서 여의도에서 또 이렇게 채권 투자를 많이 권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고액 투자자들 가운데는 뭐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채권에도 이렇게 많이 담궜다가 실제 손절하거나 지금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네. 제 주변에도 진짜 눈물을 머금고 국내 채권 던지는 분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살짝 유럽도 그렇고 오를 듯 하면서도 잘 못 올라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다시 채권에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고민을 할 시점이기는 네. 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한번 요 장표로 한번 네.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럼 1, 2년 전에는 그러면 왜 그렇게 채권 투자를 권했냐라면은 네. 이게 이제 그 만기별로 어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2024년 말만 해도 이 일드 커브가 기준금리가 3인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 2%대에 있는, 그러니까 커브가 완전히 이렇게 누운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 역전이 된. 예, 이 말은 곧 뭐냐면 앞으로 야 저성장 저물가다.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최근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커브가 서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지금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린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거는 네. 이거는 야 이거 저성장 저물가가 아니다. 이게 성장과 물가가 지금 같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로 지금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지금 인식이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특히 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사실 보면 호주나 미국, 일본도 이게 좀 커브가 좀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좀 더 서는 모습. 이거가 과거보다 지금 달라진 양상.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 장기채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과거보다는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경기가 좋을수록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고 네네. 주식이 더 매력적이니까 과연 어느 선까지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아니, 간밤에 보니까 미국에서 30년물 네. 좀 떨어졌잖아요. 좀 떨어졌죠. 예, 예. 이거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색들이 나오잖아요. 뭐 나름 유의미한 게 그게 아까 딱 말씀 주신 예. 것처럼 지금 주식이 불안하니까 예.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그 금리를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거기에 굉장히 한 가지 지금 큰 내러티브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한 그 최근까지 여기 요 장표로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재정 지출 흐름인데, 네. 코로나 때는 당연히 이제 재정 지출이 확 늘었었지만 그 뒤로는 그래도 좀 약간 코로나 때보다는 덜 쓰려고 했었다가 2025년부터 보면은 이게 또 확 늘어나거든요. 이게 다 지금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랑 AI 관련 투자, 제조업 투자 이런 거를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웬만한 나라들이 유럽이나 일본도 지금 꽤 많이 늘은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거기서 파생된 내러티브가 야 정부가 저렇게 돈 많이 쓰는데 예. 그럼 중앙은행이 그런 금리를 낮춰줘야지. 예. 그 재정 종속의 시대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화폐는 휴지되는 거고, 그러면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뭐 이제 화폐 휴지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오른다. 막 이런 내러티브 덕분에 금, 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올랐고, 예. 원자재도 오르고, 뭐 기술주들 당연히 오르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지금 더 기대를 이제 증폭시켰던 거는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앉혀서 금리를 마구 낮출 거다. 네. 뭐 이런 기대까지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매파로 분류되는 캐비너시로 네. 임명해버리니까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네 하면서 금은 가격, 뭐 비트코인 이런 게 먼저 쫙 폭락을 하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엊그제 이제 미국이 고용 지표도 꽤 잘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그 동안은 뭐 채권 시장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권 시장도 미 연준이 올해 2번은 금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그게 아직 그 2번은 내릴 거다라는 기대가 바뀌진 않았는데 이렇게 고용 지표 좋고 이러다 보면 올해 금리 못 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슬슬 기술주를 지금 빠지게 하고, 금은 비트코인도 이제 V자 반등하기보다는 이렇게 못 오르게 지금 탁 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너무 낮추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그게 장기채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리는 효과가 난데,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그냥 인플레를 그렇게 예. 방조하지 않는다. 재정 종속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예. 금리를 그렇게 시장이 막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인플레가 좀 안정됨으로써 장기채 금리는 이렇게 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약간 이게 시장의 기대가 좀 바뀌어가는 흐름에 지금 있는 것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을 합니다. 한참 그 이전에 뭐 뭔가 좀 그 단기물, 장기물 차이 그런 스티프닝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프닝이 심해지는 거는
앞으로 금리를 단기물은 마구 떨어지- 낮춰서 예. 그러면 인플레가 오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높아지- 이렇게 예, 올랐던 예. 건데 야 그건 아니야. 예. 그렇게 막 연준이 막 뭐 대통령 하란 대로 막 하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인플레 신경 쓴다 이러면은 오히려 인플레를 신경 쓴다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짐으로써 이게 장기물이 좀 또 금리가 낮아지는 예, 그런 흐름. 지금 약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배 이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출연 섭외할 무렵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고채 금리 오르고 네네. 국채 선물 막 추락하고 네. 우리 주식은 막 가고 네. 그래서 첫 질문이 아마 이렇게 뽑혔을 거라. 네. 그렇게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같이 좋았는데 왜 우리는 요즘 들어서는 채권은 안 좋고 주식만 가져? 이 첫 질문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 사나흘 전부터 약간 분위기가 묘한 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카이치가 됐으면은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저렇게 압승을 하면은 일본 국채 수익률, JGB 수익률은 완전 날아갈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시장의 제1감에 좀 반하는 흐름이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한 4, 5일 정도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요. 금리가. 네네. 예. 여기서 혹시나 제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조금 뭔가 후달후달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국채 쪽으로 돈이 몰리나? 조금씩 가나? 하는 그 생각.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걸까요? 아니 너무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도 매일 저는 이제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채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 채권이랑 주식을 계속 같이 보면은 같이 봐야죠. 주식이 너무 좋은 날은 어김없이 금리가 마구 오르고요. 주식이 너무 좋은 날은. 근데 주식이 좀 안 좋으면은 그러면 또 금리가 좀 빠지는 이게 서로 계속 지금 매일 거의 보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농담 삼아서 채권 쪽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네. 금리가 낮아지길 원하니까 야 이게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야 금리도 낮아진다. 막 좀 이런 식으로 원래 채권쟁이들이 좀 비관주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밉상이죠. 너희는 그렇죠. 세상이 좀 약간 저성장이 와야 채권이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저성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 성장을 네, 마구마구 지금 그러니까. 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말씀 주신 그런 포인트들 이제 다카이치가 되면은 야 그러면 뭐 일본도 이제 인플레 어마무시하면서 금리도 마구 오르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대응으로 후속 조치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환율 공조에 지금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 공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금리가 자꾸 오른 데에는 그럼 야 일본 돈이 휴지가 돼서 그러면 엔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일본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거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오른 거다 이거였었는데, 그런데 이게 일본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미국 장기 금리까지 글쎄. 영향을 주다 맞아요. 보니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미국도 신경 쓰고 아하. 개입해야 되는 일이 돼서 그래서 미일이 환율 공조에 지금 들어갔고 그래 베센트가 립서비스 해줬고. 그렇죠. 해준 것뿐만 아니라 뭐 레이트 체크부터 해서 글쎄 레이트 체크도 예, 있었네. 뭐 하다 이렇게 맞아요. 적극적으로 하다 예. 보니 뭔가 그 달러엔 환율도 이게 상방이 막힌 흐름을 예.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이거는 그냥 일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미일이 공조하는 정도면 그러면 정말로 이제 달러에는 이제 잘 못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막아주니까 네. 장기 금리도 좀 안정되는 흐름. 다카이치가 압승을 했어도 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달러엔이 이렇게 낮아지면 뭐 그러면 인플레 걱정도 좀 이젠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장기 금리가 자꾸 오르는 게 이런 선진국들한테도 정부한테 되게 불편한 일이다 부담이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여기 이쯤에선 한번 눌러주려고. 눌러준다 이런 개입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두 가지 보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CPI 또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둔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2번 내리고 예. 다른 나라는 안 내리거나 올리니까, 그러니까 달러 약세다. 그러니까 네. 달러 약세는 이제 글로벌 주식에 다 호재고 원자재도 호재니까 그 내러티브가 이제 연초에 강하게 작동을 했던 건데,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성장과 인플레가 적당히 높은 상태가 지속이 돼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거나 혹은 안 할 수도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외국계 IB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들도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미 얘기들을 연준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정부 초기 때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투자나 고용을 이렇게 멈췄던 네. 때들이 이제는 뭐 이쯤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재개하자라고 해서 이런 투자나 고용이 좀 재개가 되고 또 OBBBA 법안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또 되고 M7 기업들은 작년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또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성장과 고용이 후퇴하기보다는 좀 괜찮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빠져야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명분을 좀 얻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AI 때문에 사람을 막 자르면 야 그러면 고용이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네네. 이게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숫자거든요. 보면 80년대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2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중국으로 아웃소싱이 너무 되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어마무시하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제조업을 오히려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테크 쪽 종사자 비율이 저 때는 이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20%에서 10% 미만으로 왔지만 지금은 테크 쪽 종사자 비율은 전체의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잘리면 물론 되게 그분들한테는 유감이지만 전체 실업률에 막 그렇게 미친 여파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고 예. 그리고 요새는 은근히 이제 그 유튜브나 뭐 이렇게 네. SNS로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다 취업자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전업 투자자도 취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취업자가 아닌 분들 중에도 고소득자가 많은 세상이어서 취업이 좀 뭐 부진하더라도 소비는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마냥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다. 시장도 이거를 슬슬 인식하다 보니까 PR 높은 주식부터 지금 막 이렇게 조정을 지금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처럼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곳은 그럼에도 이제 오르거나 방어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아까 베이사께서도 케빈 러시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네. 저는 입맛에 케빈 해시시 더 입맛에 맞던 사람이고 그랬죠. 그게 약간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안 하면 내가 소송할 거야. 네네. 이 소리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케빈 러시는 한번 우리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죠. 실제 네네. 청문회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실제 또 5월 이후에 의장 되고 나서도 트럼프 입안에 혀처럼 굴라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거리가 되려는지 케빈 러시는 약간 묘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시장 변동성 크네요. 지금 수급 상황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또 사고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많이 떨어지네요. 설 연휴 사흘 어떻게 되나 오후까지 고민들이 좀 크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엔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다음 주 목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